네이버가 일본의 라인 강타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매각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 속에 유럽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런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를 우선 노출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들을 전면 배치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주식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긴급 회동에 나섰지만 뚜렷한 온도차만 확인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 강탈 논란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매각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결국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제값을 받고 파는 문제도 중요해졌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오늘 먼저 이 네이버가 처음으로 이 매각 가능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네이버도 잠시 전에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며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 대표와 또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일본 측의 지분 매각 압박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이 지분 일부를 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먼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은 22조 9천억 엔, 우리 돈으로 치면 2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로 치면 또 코스피 시가총액 15위에 해당하는 덩치 큰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의 지분율은 약 32% 정도로 계산됩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 약 64.4%를 갖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 지분율을 감안하면 지분 가치는 8조 5천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지분 가치에 더해서 실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얹어지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실제 매각 가치는 1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30조 원 정도인데 라인야후가 25조. 이 라인야후는 도대체 어떤 기업입니까? 잠시 설명드리면 라인의 역사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네이버재팬은 2011년도에 일본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8년 뒤인 2019년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력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일본 최대 검색 서비스 야후재팬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21년에는 합작법인 A홀딩스를 설립했고요. 또 지난해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병으로 라인야후를 출범시켰습니다. 라인이 일본 땅에 상륙한 지 지금 13년이 지났는데요. 라인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됐고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에서부터 쇼핑, 만화 등 국내 카카오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 기자가 말한 것처럼 라인 메신저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과 태국에서도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네이버가 이 지분을 판다면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서 좀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헐값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우리 국내에선 큽니다. 사실상 네이버가 일군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업 전략과 무관하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압박만으로 지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지분 매각의 빌미가 됐던 것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데요.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인수 가격을 낮추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측 유무형의 피해도 지금 큽니다.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영향력이 약해지면 네이버 입장에선 해외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인은 대만과 태국에서도 1억 명 가까운 사람이 쓰는 국민 메신저 앱인데요. 네이버는 라인야후를 통해서 간편 결제와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네이버가 매각 협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약 9%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 속에 유럽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런던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를 비롯해 영국 FTSE 100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가 오거래일 내리오르며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영국이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에 투표한 위원이 지난 3월보다 1명 늘어난 2명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영란은행은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해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Inflation has now fallen to just above 3%, and we expect it to be close to the target in the coming months. And that's encouraging. 경제 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영국이 6월 또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유럽에선 지난 3월 스위스를 시작으로 체코, 헝가리, 스웨덴 등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며 통화 긴축 완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지난달 IMF 중계회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6월 첫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독일 4대 시중은행인 디지방크는 유럽 전체 경기 사이클은 1분기가 바닥이었다며 독일 닥스 지수는 1년 안에 2만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럽 증시가 선반영한 만큼 실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유럽 증시는 한동안 횡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선 노출했다는 이유로 이 쿠팡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 쿠팡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왜 자체 브랜드들을 전면에 진열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제재하지 않느냐며 이 역차별이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출입하는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쿠팡이 팔고 있는 이 자체 브랜드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쿠팡의 PB는 매출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매출로 계산해보면 연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네. 쿠팡은 이 PB 전문 자회사인 CPLB를 통해 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이 잘 아실 생수, 생활용품 브랜드 이 탐사가 첫 자체 브랜드고 그 외 카테고리별로 뭐 식품은 곰곰, 생활용품 코멧, 화장품 비타할로, 가전 홈플래닛 등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제조사에서 만들어 바로 쿠팡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없어서 좀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쿠팡이 좀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먼저 노출했다.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 공정위는 지난 2021년 7월에 이 쿠팡의 PB 상품이 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2022년 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이 상품평을 다수 작성하도록 해서 이 PB 상품의 노출
노출도를 높이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생수를 검색하면 이제 임직원들이 작성한 후기가 많아서 이제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된다는 거죠. 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자사우대 행위로 보고 곧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은 이 알고리즘 이 조작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쿠팡은 이 임직원 동원과 이 알고리즘 조작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쿠팡에 접속해 보면 이 쿠팡 랭킹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검색한 소비자는 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 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쿠팡은 이 판매 실적,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제 순위를 매겨서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원하는 상품을 노출시킨 것뿐이지 이제 무조건 PB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공정위는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이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켜 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제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제 이에 대한 제재를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네. 이 매출 비중이 좀 네. 그런데 이 대형마트 가보면 이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눈에 이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가 돼 있는데 쿠팡이 좀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대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쿠팡이 공정위가 모든 유통업체의 본질인 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PB의 매출 비중이 훨씬 높은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왜 자신들의 노출 방식만 규제하냐 이런 지적인데요. 네. 제가 대형마트 매대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의 눈높이인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대부분의 PB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를 골든존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잘 띄고 이 시선이 머무르는 곳인 만큼 매출이 최대 4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대형마트들도 이런 자체 브랜드 상품 대부분을 이런 골든존에 진열하고 있는데 이 쿠팡의 PB 진열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도 온라인몰에서 PB 상품을 전면 배치하는 것이 문제된 경우는 없다. 이 오프라인 유통에서의 진열과 같은 이치인데 이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커머스 플랫폼 내 검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과징금은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또 공정의 이런 제재가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이 저렴한 PB 상품이 각광받고 이 정부도 PB 상품을 더욱 더 늘려달라고 좀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증권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자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을 들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직후의 자리라 모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행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좀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그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취합하는 동시에 증권업계가 보다 긴 호흡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증시에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이른바 저PBR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KB금융과 하나금융, 메리츠금융을 비롯해 금융주를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연초와 같은 매수 열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PBR주의 주가 향방을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밸류업 인센티브의 핵심인 세제 개편이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법률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정책 목표 달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LIG 넥스원이 한화를 꺾고 우리 해군 군함에 탑재될 무인 함정의 핵심 기술 개발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술 개발에 이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인 함정 건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IG 넥스원이 무인함정 진회수 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모한 사업으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도 한 팀을 이뤄 도전했지만 LIG 넥스원에 밀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LIG 넥스원은 지난해부터 해군 소유에 맞춰 진회수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라며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회수는 무인함정 운용의 필수 기술로 자율 출항과 귀환 과정에 쓰입니다. 이를 위해 파도와 같은 해상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무인함정을 들고 내리는 크레인 등의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됩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과 호위함 등 전투함 40척에 적용됩니다. 이때 전투함에 실리는 무인함정은 LIG 넥스원이 만든 해검이 유력합니다. 전투함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함정은 해검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IG 넥스원은 현재 해검5와 진회수 기술이 연계되도록 성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해 유사시 12.7mm 중기관총으로 전투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LIG 넥스원은 해검5 성능 개량을 오는 2028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무인함정 건조 사업을 수주한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신규 건조되는 전투함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무인함정 건조 사업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안으로 최종 인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월 7일. 은행업 감독 규정상 본인가 심사 기한이 3개월인 만큼 이달 7일 전에 심사가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면서 최종 인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허가 요건을 보고 있고요. 내부 통제라든지 사업계획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최근 대구은행 직원들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로 징계가 내려진 만큼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최종 인가도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 인가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내로는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심사가 좀 늘어지는 것뿐이지 언제 해주냐 그 시기의 문제지 그럼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16일이나 2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이고 전환 후 6번째 시중은행이 됩니다. 그동안 정해진 권역이 아닌 전국 어디든 지점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구은행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저신용 대출 분야에서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 확장으로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치열해진다는 점은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구은행의 총 자산은 70조 2천억 원 수준, 국민과 신한, 우리와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총 자산이 450조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고 해도 시총 1조 4천억 원 규모인 DGB 금융지주가 유상증자로 수십조 원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행업의 특성상 전국적인 지점망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점과 낮은 인지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62%에 달합니다.
전국 시장 점유율이 2%대인 대구은행이 따라잡기까지는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전반적인 부진에 빠진 가운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눈에 띄는 실적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덕영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이른바 3고 현상.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5%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실적 호조세. 업계에서는 계량신약을 유나이티드 제약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합니다. 계량신약이란 이미 있는 의약품의 약효나 편리성 등을 계량해 과거의 약물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인정받은 의약품. 유나이티드 제약은 특히 이상지질혈증이나 뇌경색 재발 억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서 계량신약을 선보여 성공을 거뒀습니다. 강덕영 대표는 이렇게 계량신약으로 번 돈을 앞으로는 신약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제네릭 갖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 시대가 이제 지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게 이제 계량 신약 시대로 해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물질 신약을 갖고 가지 않으면 제약 산업이 도태될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난해 서울대 기술지주와 함께 회사 UNS 바이오를 설립해 다양한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가 특히 기대한다고 말한 후보 물질은 비만 치료제와 ADC 기술을 사용한 항암제. 3년에 전임상 끝내고 IND까지 받을 계획인데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물질을 점검을 해봤는데 효과나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걸로. ADC 항암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ADC 필수 구성 요소인 링커 선정이 끝났다는 설명입니다. 강 대표는 신약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효자 품목인 계량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계량신약도 3개인데 각각 10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예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550억 났으니까 금년은 한 600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강 대표는 관련해 올해 사상 최초로 매출이 3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